회장님, 꽃바구니 배달 왔습니다. 여기 사인 좀 해주시죠. 낡은 헬멧을 쓴 배달원 소녀가 무심한 표정으로 붉은 쪽지 하나를 재벌 회장의 서류 위에 밀어 넣었습니다. 바구니 안에 폭탄과 도청기가 있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호통을 치려던 강 회장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고 집무실엔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소녀의 손목 시계에는 2분 35초라는 붉은 숫자가 피처럼 선명하게 흐르고 있었죠. 과연 이 천재 소녀는 총각을 다투는 죽음의 배달을 무사히 마치고 거대한 음모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범인의 귀를 피해 펼쳐지는 소름 끼치는 두뇌 싸움.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심의 좁고 복잡한 골목길 사이로 날카로운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배달통이 실린 낡은 오토바이가 마치 물을 가르는 물고기처럼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갔죠. 잠시 후 어느 사무실 앞에 멈춰 선 하는비가 헬멧을 벗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사무실 직원이 시계를 확인하며 깜짝 놀라 하는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벌써 도착하셨어요? 퀵 부른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사무실 직원이 감탄하며 서류 봉투를 건네자 하는비가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최단 경로로 오면 금방입니다. 하는비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하는비가 헬멧을 다시 고쳤으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사실 하는비는 한때 복잡한 기계 도면을 한 번만 봐도 그대로 그려내던 천부적인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고 홀로 남겨진 할머니마저 시력을 잃어가자 하는비는 꿈을 접고 배달통을 쥐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는 오후 한적한 도로를 달리던 하는비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덜컥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하는비는 당황하지 않고 오토바이에서 내려 엔진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실린더 쪽에서 금속길이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나는 걸 보니 기름이 제대로 안 도는구나. 하는비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눈을 감고 엔진의 진동을 손바닥으로 느꼈습니다. 하는비는 길가에 버려진 낡은 철사 토막을 줍더니 능숙하게 구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사를 엔진 구석진 틈으로 밀어넣어 고정된 부품을 툭 건드리자 죽었던 엔진이 다시 힘차게 돌아갔죠. 하는비가 오토바이 시트에 올라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하는비의 마음은 이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조금 전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하는비 씨, 할머니 수술비가 재료비 인상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입금을 해주셔야 해요. 병원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를 떠올리며 하는비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하는비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있는 할머니를 향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오늘 맛있는 거 사왔는데 같이 먹어요. 할머니가 손을 더듬거리며 하는비의 얼굴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우리 은비 왔구나. 오늘도 고생 많았지? 나는 괜찮으니까 너나 많이 먹으렴. 할머니가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하는비는 할머니의 낡은 보청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는비는 할머니의 보청기를 건네받아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고 끊어진 회로를 정교하게 연결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잘 들려요? 내가 깨끗하게 고쳐놨어요. 하는비가 할머니의 귀에 보청기를 끼워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JS그룹의 대저택에서는
강만호 회장이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가족을 모두 잃고 아무도 믿지 못한 채 철저한 보안 장치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습니다.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조카 강진욱 상무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강만호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몸 관리도 하셔야 회사 주주들이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강진욱 상무가 걱정하는 척하며 강만호 회장의 어깨를 주무르자 강만호 회장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강진욱 상무, 너는 내 일이나 잘해라. 내 몸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강만호 회장이 조카의 손을 뿌리치자 강진욱 상무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강진욱 상무는 삼촌이 죽어야만 자신이 회장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이미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어두운 지하실에서 강진욱 상무가 고용한 전문 폭발물 설계자가 꽃바구니를 앞에 두고 작업에 열중했습니다. 상무님, 이 액체 폭탄은 금속 탐지기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정밀한 도청 장치도 숨겨놨으니 상황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폭발물 설계자가 검은 가방에서 소형 장치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강진욱 상무가 담배를 비벼 끄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절대로 실수가 없어야 한다. 만약 삼촌이 눈치채면 어떻게 되는 거지? 폭발물 설계자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배달되는 동안 일정 속도 이하로 줄어들거나 멈추면 바로 터지도록 감지기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바구니를 여는 소리가 들리면 상무님이 직접 이 버튼을 눌러 터뜨리시면 됩니다. 강진욱 상무는 추적이 불가능한 일반 퀵 서비스를 이용해 한은비에게 배달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한은비는 스마트폰으로 날아온 의뢰 메시지를 확인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배달료가 평소에 10배라고? 이 돈이면 할머니 수술비를 바로 낼 수 있겠어. 한은비는 발송지가 적혀 있지 않은 꽃바구니를 건네받으면서도 돈을 벌 생각에 서둘러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름다운 백합과 장미가 섞인 꽃바구니를 실은 한은비가 도심의 야경을 등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분쯤 달렸을 때 한은비의 예민한 청각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헬멧 너머로 오토바이 진동과는 전혀 다른 아주 미세한 고주파음이 고막을 자극했습니다. 한은비는 본능적으로 길가에 차를 세우려 속도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꽃바구니 안에서 붉은 빛이 번쩍이며 경고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은비는 오토바이가 조금만 느려져도 기계 장치가 요란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야. 속도를 줄이면 바로 터지는 폭탄이구나. 한은비가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꽉 잡으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꽃바구니 내부를 살피던 한은비는 초소형 도청 장치까지 작동 중인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범인이 이 소리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면 지금 멈추거나 경찰을 부르는 즉시 폭탄이 터질 것이 뻔했습니다. 한은비는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가속 페달을 당겼습니다. 오토바이는 멈출 수 없는 죽음의 질주를 시작했고 한은비의 눈앞에는 JS그룹의 저택이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를 질주하는 한은비의 오토바이 소리가 더욱 날카롭게 찢어지는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한은비는 한 손으로 핸들을 꽉 움켜잡은 채 나머지 한 손을 뒤로 뻗어 꽃바구니 구석을 조심스럽게 더듬었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 끝에 닿는 매끄러운 전선의 감촉과 미세한 열기가 머릿속에서 입체적인 회로도로 그려졌죠. 이건 단순한 타이머가 아니야. 특정 주파수가 계속 흐르고 있어.
하는비가 헬멧 안에서 입술을 바르르 떨며 아주 작게 웅얼거렸습니다. 하는비는 이 장치가 도청기를 통해 소리를 전달받는 범인의 손가락 끝에 달렸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비명을 지르거나 경찰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는 놈이 바로 버튼을 누르겠지. 하는비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앞만 보고 가속 페달을 더욱 세게 당겼습니다. 길거리에 던져버릴까 하는 유혹이 잠시 머릿속을 스쳤지만 하는비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동 감지 센서가 예민해. 오토바이가 멈추거나 바구니가 땅에 닿는 충격만으로도 터질 수 있어. 그러면 무고한 사람들이 다쳐. 하는비가 앞서가는 트럭을 아슬아슬하게 추월하며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하는비는 이제 자신이 살고 할머니를 지키고 무고한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직 강만호 회장에게 가는 방법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는비는 오토바이를 세우지 않은 채 작업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뭉치와 붉은색 볼펜을 꺼냈습니다. 하는비는 핸들을 잡은 왼손에 힘을 주며 오른쪽 무릎 위에 영수증을 올려놓고 거칠게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강만호 회장님에게 전달해야 해. 소리 내지 말고 읽으라고 적어야지. 하는비가 바람에 휘날리는 영수증 종이를 손가락으로 누르며 1페이지로 내용을 써내려갔습니다. 한편 그 시각 화려한 사무실에 앉아있던 강진욱 상무는 귀에 꽂은 이어폰을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아주 경쾌하구먼. 우리 배달원이 아주 열심히 달리고 있어. 옆에 서 있던 비서가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무님, 정말 그 아이가 저택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강진욱 상무가 거만하게 의자에 몸등을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의 숨통을 끊어줄 저승사자인데 하늘이 돕지 않겠어? 그 늙은이가 꽃 향기를 맡으며 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 소름이 돋는군. 강진욱 상무는 도청기 너머로 들려오는 하는비의 거친 숨소리와 바람 소리를 음악처럼 감상했습니다. 하는비는 어느새 JS그룹의 웅장한 대저택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을 지키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하는비의 오토바이를 가로막으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멈추세요. 여기는 사전에 허가된 차량 외에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당장 오토바이에서 내리세요. 경호원 한 명이 허리춤에 손을 올리며 엄하게 외쳤습니다. 하는비는 속도를 줄이면 터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억누르며 스마트폰 화면을 경호원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VIP 전용 긴급 배달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주문하신 꽃바구니라고요. 1분이라도 늦으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예요? 하는비가 짐짓 화가 난 척 소리를 지르며 가속 페달을 부릉거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는 사이 하는비는 열려있는 정문 틈 사이로 오토바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어이, 거기서 잡지 못해.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경호원들이 무전기를 치며 하는비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는비는 저택의 넓은 정원을 가로지르며 머릿속으로 집무실의 위치를 계산했습니다. 뒷문 쪽 테라스가 집무실이랑 가장 가까워. 거기라면 오토바이를 세우고 바로 뛰어 들어갈 수 있어. 하는비는 화단 위를 넘어 오토바이를 질주시키며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찾아냈습니다. 집무실 테라스 바로 앞에 오토바이를 급정거시킨 하는비는 꽃바구니를 낚아채듯 들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는비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도청기를 통해 강진욱 상무에게 들릴까봐 숨을 참았습니다. 제발 강만호 회장님이 혼자 있어야 해. 하는비가 떨리는 손으로 집무실 문을 힘차게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던 강만호 회장이 깜짝 놀라 안경을 고쳤으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짓인가? 자네는 누구길래 예의도 없이 내 방에 뛰어들어오는 거야. 강만호 회장이 지팡이를 짚으며 노여운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하는비는 강만호 회장에게 달려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는비는 동시에 주머니에서 미리 녹음해둔 스마트폰 재생 버튼을 남몰래 눌렀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강만호 회장님, 여기 꽃바구니 확인하시고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하는비가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가짜 음성에 맞춰 입모양을 벙긋거렸습니다. 강진욱 상무는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평범한 대화 소리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하는비를 바라보았지만 하는비가 건네는 붉은색 글씨의 쪽지를 보고는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는비가 강만호 회장의 서류 더미 위에 붉은색 쪽지를 거칠게 내려놓으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쪽지에는 말하지 마세요. 꽃바구니 안에 폭탄과 도청기가 있습니다. 소리내면 터집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쪽지의 내용을 읽고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며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하는비는 강만호 회장의 팔을 꽉 잡으며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지시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강만호 회장은 하는비의 차가운 손과 결연한 눈빛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붉은색 글씨가 적힌 쪽지를 든 채 부들부들 손을 떨었습니다. 하는비는 강만호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술 위에 검지 손가락을 올렸죠. 쪽지에는 이 바구니는 도청 중이며 범인이 듣는 즉시 터뜨립니다. 30초 후 제가 수조에 바구니를 던지면 무조건 책상 뒤로 몸을 날리세요라고 섬뜩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는비가 천장을 힐끔 쳐다보며 평소보다 더 밝고 씩씩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여기 종이 밑에 사인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꽃들이 참 예쁘죠? 강만호 회장이 침을 꿀꺽 삼키며 억지로 평온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꽃이 참 화사하구나. 수고가 많았어. 강만호 회장이 쪽지를 든 손을 감추며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았습니다. 하는비가 시계를 힐끔 확인하며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죠. 30, 29, 28. 하는비는 도청 장치를 향해 명랑하게 인사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 하는비가 인사하는 척하며 꽃바구니를 낚아채듯 들어 올렸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약속한 대로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육중한 책상 뒤로 몸을 날렸죠. 하는비가 집무실 한쪽에 놓인 거대한 강화유리 수조를 향해 꽃바구니를 힘껏 내던졌습니다. 수조의 덮개를 순식간에 닫은 하는비가 강만호 회장을 덮쳐 누르며 바닥으로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물속에서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이 집무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콱광하는 소리와 함께 수조 안의 물이 거대한 기둥처럼 솟구쳐 올랐죠. 집무실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떨어지고 모든 전자기기가 파란 불꽃을 튀기며 파손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사무실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던 강진욱 상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 드디어 터졌구나. 강진욱 상무가 주먹을 불끈 쥐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옆에 있던 비서가 깜짝 놀라 서류를 떨어뜨리며 물었습니다. 상무님, 그럼 이제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까? 강진욱 상무가 이어폰을 빼서 책상에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당장 홍보팀에 연락해라. 강만호 회장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별세했다는 사망 공고문을 준비하라고 말이야. 드디어 이 회사가 내 손에 들어오는군. 강진욱 상무는 도청기에서 들려오는 정적을 승리의 신호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라장이 된 집무실에서 하는비가 머리에 묻은 물기를 털어내며 일어섰습니다. 수조의 물이 폭발 압력을 상당 부분 흡수해준 덕분에 두 사람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죠. 하는비가 찰과상을 입은 강만호 회장의 어깨를 부축하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범인이 사람을 보낼 거예요. 강만호 회장이 멍한 표정으로 부서진 집무실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자니가 내 목숨을 구했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하는비가 깨진 유리를 밟으며 강만호 회장을 비밀 통로 입구로 이끌었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갚으실 때가 아니라 도망치셔야 할 때입니다. 저기 통로로 가시죠. 하는비는 아직 파괴되지 않았을지도 모를 감시 카메라의 눈을 피해 강만호 회장을 안내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평소 알고 있던 비밀 통로를 통해 집무실을 빠져나오며 하는비의 지략에 감탄했죠. 저택 뒷문에 세워둔 낡은 오토바이 앞에 도착하자 하는비가 자신의 헬멧을 강만호 회장에게 씌워주었습니다. 이걸 쓰세요. 회장님 얼굴이 보이면 위험합니다. 꼭 잡으세요. 하는비가 오토바이 시동을 걸며 강만호 회장의 손을 자신의 허리에 두르게 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낡은 오토바이 시트가 어색한 듯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오토바이를 타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구나. 하는비가 거칠게 가속 페달을 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살려면 꽉 잡으셔야 합니다. 출발해요. 오토바이가 저택의 뒷담을 넘어 복잡한 시장 골목으로 쏜살같이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강진욱 상무가 보낸 검은 옷의 킬러들이 총을 든 채 집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회장 시신을 찾아. 분명히 여기서 터졌다고 보고받았다. 킬러의 우두머리가 깨진 어항 조각들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타버린 꽃잎들과 쏟아진 물만 흥건할 뿐 강만호 회장의 흔적은 전혀 없었죠. 대장,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미리 빼돌린 것 같습니다. 부하 킬러가 당황하며 소리치자 우두머리가 주먹으로 벽을 치며 분노했습니다. 그 시각 하는비는 시끌벅적한 시장통의 소음을 방패 삼아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하는비는 자신이 미리 눈여겨보았던 인적이 드문 폐공장 안으로 오토바이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공장 안에서 하는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헬멧을 벗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어지러운 듯 비틀거리자 하는비가 얼른 다가가 그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여기라면 아무도 못 찾을 겁니다. 강만호 회장이 코끝에 걸린 부러진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안경이 부러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구나. 사방이 온통 흐릿해. 하는비가 강만호 회장의 안경을 건네봤더니 작업복 주머니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하는비는 능숙한 솜씨로 안경테의 나사를 조이고 부러진 연결 부위를 단단하게 고정했습니다. 자, 이제 잘 보이실 거예요. 제가 튼튼하게 고쳐놨습니다. 하는비가 고친 안경을 강만호 회장의 얼굴에 씌워주며 생긋 웃어 보였죠. 강만호 회장이 선명해진 시야로 먼지투성이가 된 하는비의 손과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왜 목숨을 걸고 이름도 모르는 늙은이를 구한 거야? 강만호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하는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하는비입니다. 퀵배달원이죠. 배달 물건에 폭탄을 넣은 놈들이 나쁜 거지.
회장님이 돌아가실 이유는 없잖아요. 하는비가 주먹을 꽉 쥐며 결연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살고 싶으니까요. 우리 이제 이 모든 일을 꾸민 배우를 잡아야 합니다. 강만호 회장은 하는비의 당찬 목소리를 들으며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의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워줄 구원자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폐공장의 낡은 탁자 앞에 앉은 강만호 회장은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는비는 옆에서 어제 수거한 폭발물 파편들을 핀셋으로 하나하나 분리하며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었죠. 드디어 공장의 셔터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강만호 회장이 가장 신뢰하는 최 변호사가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며 강만호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하는비 양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강만호 회장은 최 변호사가 건넨 서류를 안경을 고쳤으며 찬찬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하는비가 과거에 부모님을 사고로 한꺼번에 잃고 천재적인 재능이 있음에도 학업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강만호 회장은 서류를 덮으며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서 그 모진 풍파를 다 견뎌내고 있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구나. 하는비는 무심하게 기계 부품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풍파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죽지 않으려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뿐이니까요. 강만호 회장은 하는비의 덤덤한 태도에 오히려 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하는비가 할머니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그 위험한 배달을 맡았다는 대목에서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한 대가가 한 소녀의 절박한 가난이었다는 사실에 강만호 회장은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죠. 강만호 회장이 최 변호사를 바라보며 엄중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최 변호사, 지금 당장 하는비 양의 할머니를 국내 최고의 특수병동으로 옮기게. 모든 비용은 내가 책임질 테니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게. 최 변호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해서 할머니께서 가장 편안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비는 그제야 손을 멈추고 강만호 회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만 무사할 수 있다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어요. 하는비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본 강만호 회장이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히려 고맙구나. 이제 할머니 걱정은 말고 나와 함께 나쁜 놈들을 잡을 준비를 하자꾸나. 강만호 회장은 할머니의 이송 보고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강진욱 상무가 증거를 인멸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철저하게 죽은 사람처럼 숨어 지내며 하는비의 공학적 재능을 활용해 강진욱 상무의 목을 조일 계획을 세웠죠. 강만호 회장이 지도 위에 어느 지점을 가리키며 하는비에게 물었습니다. 은비야, 이 안가에 비밀 연구실이 하나 있다. 거기 있는 장비들로 강 상무의 범행 증거를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비가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비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문제 없어요. 어제 그 도청기 안에 범인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을 거예요. 강만호 회장은 하는비의 당찬 모습에 든든함을 느끼며 비밀 작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좋다. 최 변호사가 필요한 모든 물자를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강 상무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 것이다. 하는비는 곧바로 강만호 회장이 안내한 비밀 연구실로 향하며 머릿속으로 복구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하는비의 뒷모습을 보며
이번만큼은 절대로 적들에게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세상을 속이는 거대한 연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한은비에게 필요한 모든 최첨단 컴퓨터와 정밀 분석 장비를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한은비는 생전 처음 보는 고가의 장비들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전원을 연결했죠. 한은비가 수거해온 도청기에 타버린 메인보드를 현미경으로 살피며 강만호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칩은 타버렸지만 예비 저장 장치는 살아있어요. 여기서 발신된 신호의 최종 목적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신기한 듯 한은비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그 작은 칩 하나로 범인이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말이냐? 한은비가 키보드를 두다닥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디지털 신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강상무가 직접 기폭 버튼을 눌렀다면 그 기록이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밤낮 없이 모니터에 매달려 기록을 복구하는 한은비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한은비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수천 개의 데이터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검은 화면에 강진욱 상무의 개인 단말기 고유 번호가 나타나자 한은비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찾았어요. 강 상무가 직접 명령을 내린 명확한 증거예요. 강만호 회장은 한은비와 함께 안가에서 생활하며 그녀의 소탈하고 꾸밈 없는 모습에 점점 매료되었습니다. 한은비가 강만호 회장에게 거침없이 말을 내뱉거나 반찬 투정을 하는 모습이 죽은 아들의 어린 시절과 꼭 닮아 있었죠. 강만호 회장이 식탁 앞에 앉아 밥을 먹으며 흐뭇하게 한은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은비야, 너는 어쩜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 아들을 쏙 빼닮았니? 말투는 거칠어도 속정 깊은 것까지 말이다. 한은비가 입안 가득 밥을 넣고 우물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좀 무뚝뚝하긴 하죠. 그래도 회장님이 주시는 밥이 맛있어서 기운이 나네요. 강만호 회장은 한은비의 따뜻한 마음씨를 느끼며 그녀를 단순한 은인이 아닌 진짜 가족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를 보고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구나.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강만호 회장은 한은비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친손녀를 대하듯 다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은비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지만 강만호 회장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죠. 두 사람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신뢰와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은비는 강만호 회장이 잠든 사이에도 저택의 보안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해 정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강진욱 상무가 몰래 설치해둔 백도어와 해킹 툴들이 한은비의 모니터에 줄줄이 포착되었죠. 한은비가 차가운 눈빛으로 화면을 노시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강상무라는 사람 정말 치밀하게도 깔아놨네. 하지만 내 눈은 못 속이지. 한은비는 강상무가 심어놓은 악성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무력화하고 오히려 역추적 경로를 심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만호 회장이 연구실로 들어오자 한은비가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택 보안은 이제 제가 완벽하게 장악했어요. 강상무는 자기가 아직도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강만호 회장이 깜짝 놀라며 한은비에게 물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복잡한 시스템을 다 손본 것이냐? 정말 대단한 재능이로구나. 한은비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기계는 정직해요. 잘못된 건 바로잡으면 그만이죠. 이제 저택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제가 먼저 알 수 있어요. 강만호 회장은 한은비의 철저함에 감탄하며 그녀가 가진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은비에게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제안을 건넸습니다. 한은비가 자신의 뒤를 이어 JS그룹을 이끌어 나갈 유일한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었죠. 강만호 회장이 한은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무게감 있게 말했습니다. 은비야, 내 손녀가 되어주지 않겠니? 내 성씨를 너에게 주고 공식적인 내 후계자로 삼고 싶구나. 한은비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그 제안은 지금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성씨나 자리가 탐나서 회장님을 돕는 게 아니니까요. 강만호 회장이 의외라는 듯 다시 한번 한은비에게 물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는 일이다. 왜 그렇게 쉽게 거절하는 것이냐? 한은비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범인을 잡는 게 먼저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강만호 회장은 한은비의 올곧은 신념에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욕심 부리지 않는 그 마음이 너를 더 빛나게 하는구나. 한은비는 다시 연구실로 들어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며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나란히 앉아 양은 냄비에 끓인 라면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화려한 진수성찬보다 한은비와 함께 먹는 라면 한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했죠. 한은비가 면발을 크게 들이키며 강만호 회장에게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이 보안 로봇 설계도를 보세요. 여기만 조금 바꾸면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어요. 강만호 회장이 돋보기를 쓰고 설계도를 유심히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따뜻하게 쓰일 수도 있구나. 나는 평생 돈 버는 도구로만 생각했는데 말이다. 한은비가 젓가락으로 설계도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기계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을 담거든요. 저는 사람을 살리는 기계를 만들고 싶어요. 강만호 회장은 한은비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JS그룹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네가 우리 회사를 이끈다면 정말 많은 것이 변하겠구나. 나는 네가 그리는 세상을 꼭 보고 싶다. 한은비는 쑥스러운 듯 국물을 들이켰지만 강만호 회장의 응원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연구실 벽면에서 마치 진짜 할아버지와 손녀처럼 다정하게 겹쳐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진욱 상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손톱을 깨물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죠. 강진욱 상무가 비서의 멱살을 잡으며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시신이 왜 없어? 그 폭발 속에서 살아남았을 리가 없잖아. 당장 그 배달원 계집애를 찾아내. 비서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강진욱 상무에게 보고했습니다. 상무님, 그 소녀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모든 인맥을 동원했지만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강진욱 상무가 책상 위의 물건들을 쓸어버리며 광기 어린 눈으로 명령했습니다. 현상금을 걸어. 10억 아니 100억이라도 좋으니까 그 계집의 머리카락이라도 가져오란 말이야. 강진욱 상무는 보이지 않는 공포에 사로잡혀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암살 계획이 들통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 한숨 이루지 못하고 도끼를 품었죠. 강진욱 상무는 은비가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한은비는 강진욱 상무가 현상금을 걸고 자신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해킹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한은비는 당황하는 대신 강 상무의 추정망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하고 교묘한 덫을 놓았죠.
하는비가 모니터에 가짜 IP 주소를 입력하며 강만호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강상무가 저를 찾으려고 혈안이 됐네요. 제가 강원도 오지에 있는 것처럼 가짜 정보를 흘려보냈어요. 강만호 회장이 감탄하며 하는비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놈을 허탕치게 만들고 우리는 그 사이에 본체를 쳐야겠구나. 정말 영리한 녀석이로다. 하는비는 범인들이 가짜 위치를 쫓는 사이 강상무의 개인 비밀 서버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는비가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강상무가 그동안 모아온 비자금 장부와 암살 교사 파일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찾았어요. 이 파일들만 있으면 강상무는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예요. 강만호 회장은 화면 가득 나타난 조카의 추악한 범죄 기록들을 보며 분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었던 혈육이 이런 짓까지 저질렀다니. 은비야, 네가 없었다면 나는 억울하게 죽어 눈도 못 감았을 게다. 하는비는 증거 파일들을 안전한 저장 장치에 복사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하는비의 완벽하고 빈틈없는 일 처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강만호 회장은 최 변호사에게 비밀 지시를 내렸죠. 강만호 회장이 최 변호사에게 서류를 건네며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 날 내가 직접 나갈 것이네. 그리고 하는비를 내 후계자이자 기술 고문으로 선포할 거야. 최 변호사가 깜짝 놀라며 강만호 회장에게 되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반대 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강만호 회장이 지팡이를 바닥에 쾅 찍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의 재능과 성품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네. 나는 은비를 믿네. 하는비는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책임감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은비의 손을 잡으며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은비야,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네가 이 회사를 지키게 될 것이다. 하는비는 강만호 회장의 진심 어린 신뢰에 고개를 끄덕이며 결전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결전의 주주총회를 단 하루 앞둔 깊은 밤, 하는비는 연구실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 변호사로부터 할머니의 각막 이식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죠. 하는비가 전화를 끊자마자 옆에서 지켜보던 강만호 회장에게 달려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할머니가 이제 제 얼굴을 볼 수 있대요. 수술이 잘 끝났대요. 강만호 회장이 하는비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은비야. 네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덕분이다. 이제 마음껏 기뻐하렴. 하는비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강만호 회장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홀로 세상과 싸우며 억눌러왔던 눈물이 강만호 회장의 셔츠를 적셨죠. 하는비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며 그동안의 고단함을 털어버렸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울고 있는 하는비를 더 꽉 안아주며 마치 친할아버지처럼 다정하게 위로했습니다. 울어도 괜찮다. 이제는 내가 내 곁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는비는 강만호 회장의 품 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과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웅장한 JS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많은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신제품 기술 시연회를 알리는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자 장내가 순식간에 정막에 휩싸였죠. 무대 뒤쪽 문이 열리며 휠체어도 없이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강만호 회장의 모습에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강진욱 상무가 얼굴바닥이 하얗게 질린 채 의자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삼촌이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단 말이야. 강진욱 상무가 옆에 앉은 비서의 팔을 거세게 잡아당기며 비명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서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장례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강만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를 반겨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주 당황스러운 분도 계시겠지요. 강만호 회장이 강진욱 상무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뼈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장내에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강만호 회장이 무대 옆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오늘 우리 JS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신기술을 소개할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그룹의 수석 연구원 한은비 양입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대신 세련된 흰색 가운을 입은 한은비가 당당한 걸음걸이로 무대 중앙에 나타났습니다. 강진욱 상무가 입술을 바르르 떨며 옆에 있던 생수병을 집어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저 계집애가 왜 저기에 있어? 저건 분명 퀵서비스 배달원이었다고. 강진욱 상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려 하자 옆에 있던 경호원들이 강진욱 상무를 제자리에 앉혔습니다. 한은비는 강진욱 상무의 시선을 가볍게 무시하며 무대 위에 준비된 자율주행 보안 로봇 앞에 섰습니다. 시연이 시작되고 로봇이 장애물을 피하며 전진하다가 갑자기 경고음을 내며 제자리에 멈춰 서버렸습니다. 지켜보던 기술진들이 당황하며 무대로 뛰어 올라오려 하자 한은비가 가볍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센서 간의 통신 충돌이 일어난 것뿐입니다. 지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한은비가 품 안에서 휴대용 단말기를 꺼내 로봇의 조종 단자에 연결하고 키보드를 경쾌하게 두드렸습니다. 한은비의 손가락이 춤을 추듯 움직일 때마다 대형 화면의 복잡한 프로그램 코드들이 순식간에 재정렬되었습니다. 서로 충돌하던 두 개의 로직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이제 다시 작동할 겁니다. 한은비가 엔터키를 강하게 누르자 로봇이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며 완벽하게 시연을 마쳤습니다. 기술적인 결함을 현장에서 단 1분 만에 해결하는 천재적인 모습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흐뭇한 표정으로 한은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한은비 양은 우리 그룹의 보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은비 양을 제 수양 손녀로 입적함과 동시에 JS그룹의 신임 기술 이사로 임명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만호 회장의 파격적인 선언에 장내는 다시 한번 뒤집어질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진욱 상무는 분노로 인해 눈에 핏발이 선 채로 주먹을 꽉 쥐고 무대를 노려보았습니다. 며칠 뒤 한은비는 낡은 오토바이 대신 반짝이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을 타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은비가 운전기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명령한 곳은 화려한 백화점이 아닌 단골 재래시장이었습니다. 한은비가 차에서 내려 익숙한 솜씨로 꽈배기와 떡볶이가 담긴 봉투를 양손 가득 들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이 집 꽈배기 아니면 안 드시거든요. 기사님, 이제 집으로 가주세요. 한은비가 뒷좌석에서 고소한 꽈배기 냄새를 맡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시력을 완벽하게 회복한 할머니가 현관문 앞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이제 제 얼굴 정말 잘 보여요? 한은비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는비의 얼굴을 구석구석 살피며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비가 이렇게 예뻤구나. 눈도 크고 코도 오뚝한 게 꼭 제 엄마를 빼닮았어. 할머니가 하는비의 볼을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자 옆에 있던 강만호 회장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 울고 어서 들어갑시다. 오늘 은비가 사온 간식으로 파티라도 해야지 않겠습니까? 강만호 회장이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다정하게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세 사람은 화려한 진수성찬 사이에 놓인 시장 꽈배기를 나누어 먹으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가족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는비는 기술 이사로서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자신의 신념을 펼쳐나갔습니다. 하는비는 그룹의 핵심 보안 기술을 응용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지능형 보조 다리를 개발하기 시작했죠. 기술은 사람을 지키고 돕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분들이 먼저 혜택을 보게 할 겁니다. 하는비가 연구원들 앞에서 도면을 펼쳐 보이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그런 하는비의 곁을 지키며 경영의 기초부터 사람을 다루는 법까지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은비야, 숫자로 사람을 보지 마라.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진정한 리더가 되는 법이다. 강만호 회장이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검토하며 하는비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하는비는 강만호 회장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그룹 내에서 독보적인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퇴근 후 연구실로 돌아온 하는비는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는비가 초소형 핀셋으로 정밀한 부품들을 조립하며 밤을 꼬박 새워 최첨단 음성 인식 장치를 완성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 보청기를 끼면 제 목소리가 훨씬 선명하게 들릴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이에요. 하는비가 할머니의 귀에 직접 만든 장치를 끼워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은비야. 시장통 소음은 하나도 안 들리고 내 목소리만 귓가에서 울리는구나. 정말 신기한 세상이다. 할머니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거실을 뛰어다니자 하는비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지하방에서 강진욱 상무는 도끼에 찬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강진욱 상무는 감옥에 있는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그 계집애랑 늙은 할멈을 한꺼번에 처리해. 흔적도 남기지 말고 당장 진행해. 강진욱 상무가 전화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시각 연구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하는비의 스마트워치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하는비가 개발한 자택 보안 시스템이 외부로부터의 강제 침입 시도와 수상한 차량의 접근을 감지한 것이었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강상무, 당신은 아직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나 본데. 하는비가 차가운 눈빛으로 화면을 노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당황하며 연구실로 들어와 하는비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은비야, 지금 당장 해외로 피신하거라. 조카 녀석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내가 사람들을 붙여줄 테니 어서 가라. 강만호 회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는비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는비가 강만호 회장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도망치면 히어로가 아니에요. 제가 만든 보안 시스템은 제가 지켜야 합니다. 정면으로 맞서서 끝장을 내겠어요. 하는비는 할머니를 저택 지하에 마련된 철통 보안 요새로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할머니, 제가 부를 때까지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는비가 할머니를 안심시킨 뒤 무거운 요새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다시 연구소로 돌아온 하는비는 곳곳에 범인들을 유인할 첨단 함정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는비가 특수 개조한 드론의 배터리를 확인하며 어둠이 깔린 창밖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당신들이 내 기술력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군. 하는비는 어두운 연구소 중앙 의자에 앉아 홀로 적들을 기다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꺼운 강철 문이 굳게 닫힌 지하 요새 안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은비가 신신당부하며 쥐어준 비상용 단말기를 가슴에 꼭 품은 채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죠. 우리 은비는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 건지, 나 하나 살겠다고 이렇게 숨어 있어도 되는 건가 싶네.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시력을 되찾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걱정은 홀로 적들과 싸우고 있을 은비였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3시를 가리킬 무렵 할머니는 은비가 평소 밤샘 연구를 할 때면 늘 위장이 아프다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애가 빈속에 커피만 마시고 있을 텐데 따뜻한 숭늉이라도 좀 끓여다 줘야겠어. 할머니는 은비가 절대 나오지 말라고 했던 경고를 잠시 잊은 채 손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은비가 가르쳐준 대로 조심스럽게 요새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요새 밖으로 나온 할머니는 조용히 별채 주방으로 향하며 은비 몰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바로 그 시각 별장 밖에서는 강진욱 상무가 보낸 괴한들이 숲속에 몸을 숨긴 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강진욱 상무는 별장의 보안이 워낙 철저하자 경호팀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미리 준비한 교란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지금이다. 별장 반대편 창고에 불을 질러라. 강진욱 상무가 무전기에 대고 차갑게 명령하자 어둠 속에서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본관 창고 쪽에 화재 발생. 전원 그쪽으로 이동해서 진압해. 별장을 지키던 경호팀장이 당황하며 대원들을 이끌고 불길이 치솟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자리를 비운 찰나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할머니가 있는 별채 주방으로 소리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구세요? 은빈이? 주방 기구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할머니가 반갑게 뒤를 돌아보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할멈. 소리 지르면 바로 끝장이야. 괴한들이 할머니의 입을 틀어막고 거칠게 가마니를 씌워 차량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연구실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하는비가 주방으로 달려왔을 때 바닥에는 할머니가 끓이려던 숭늉 냄비만 덩그라니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하는비가 텅 빈 주방을 향해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새벽바람과 깨진 사발 조각들이 발에 밟히는 서글픈 소리뿐이었죠. 하는비의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는비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정막을 깼습니다. 하는비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강진욱 상무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는비 이사님, 요새 안에만 계시게 잘 좀 모시지 그랬어. 할머니가 손녀 걱정에 직접 발로 걸어 나오시더군. 강진욱 상무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건네자 하는비가 전화를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강진욱, 우리 할머니 건드리면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줄 알아. 당장 할머니 돌려보내. 한은비의 외침에도 강진욱 상무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이것 봐, 목소리 좀 낮춰야지. 할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놀라시면 큰일 나잖아. 내 말 잘 들어. 강 회장의 지분량도 서류랑 네가 가진 그 잘난 증거 데이터들 싹 다 들고 지금 당장 내가 보내는 주소로 와. 혼자 오지 않으면 할머니 목숨은 보장 못해. 전화 너머로 할머니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자 한은비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강진욱 상무가 전화를 끊자 한은비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만호 회장이 창백해진 한은비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떨고 있는 한은비의 손 위에 따뜻한 찻잔을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은비야, 일단 이 차 좀 마시고 진정해라. 네가 무너지면 할머니를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강만호 회장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한은비를 다독였습니다. 한은비는 따뜻한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조금씩 가다듬었습니다. 회장님, 저 사람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한은비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물을 닦아내자 강만호 회장이 강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강진욱 저놈은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쥐새끼나 다름없다. 이럴 때일수록 내 천재적인 머리를 써야 해. 너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힘이 있잖니. 강만호 회장의 응원에 한은비의 눈동자에 다시금 서늘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죠. 강진욱이 제 기술력을 우습게 본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한은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비밀 연구소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그런 한은비의 뒷모습을 보며 안쓰러움과 믿음이 섞인 복잡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은비는 연구소 선반에서 검은색 가방을 꺼내 필요한 장비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가방에 담은 것은 한은비가 직접 특수 개조한 소형 드론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오늘 내 눈이 되어줄 거야. 한은비가 드론의 날개를 점검하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어 한은비는 강력한 전파 방해 장치와 전자기기를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소형 탄환들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가방을 메고 연구소를 나서려는데 강만호 회장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은비야, 정가겠다면 이 친구들을 데려가라. 특수부대 출신들이라 큰 도움이 될 게다. 강만호 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건장한 경호원들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한은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강만호 회장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범인이 저를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경호원들이 움직이면 할머니가 위험해져요. 잠입은 저 혼자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경호팀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한은비에게 말했습니다. 한 이사님, 혼자서는 너무 위험합니다. 저희가 외곽에서라도 지원하겠습니다. 한은비가 가방 끈을 고쳐 매며 대답했습니다. 제 기술을 믿으세요. 저는 배달원 시절부터 이 동네 골목은 눈 감고도 다녔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배달을 완료하러 가는 것뿐이에요. 한은비는 강만호 회장의 만류를 뒤로하고 별장에 세워둔 자신의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정적을 뚫고 힘차게 울리자 한은비는 망설임 없이 도로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은비는 헬멧에 부착된 홀로그램 화면을 통해 할머니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할머니의 보청기를 수리하며 몰래 심어두었던 초소형 위치 추적 신호가 살아있었습니다. 잡았다. 강진욱,
당신 정말 뻔한 곳에 숨었네. 하는비가 화면을 확대하자 신호는 도심 외곽의 폐공장 단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밀 분석 결과 할머니의 위치는 지상 창고가 아닌 지하 10m 깊이의 밀실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지하 요새였구나. 그래서 전파가 잘 안 잡혔던 거야. 하는비가 오토바이 속도를 높이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강진욱 상무는 지하 요새 중앙에 할머니를 낡은 의자에 묶어두고 그 주위를 수십 개의 가스통으로 에워싸게 했습니다. 강진욱 상무가 할머니의 보청기를 거칠게 낚아채며 귀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할멈, 당신 손녀가 아주 똑똑하다며? 곧 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마. 다 같이 하늘 구경이나 하자고. 강진욱 상무가 가스통 밸브를 조금씩 열자 공장 안은 매캐한 가스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보청기도 뺏긴 채 앞도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 신음하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강진욱 상무는 은비가 도착해 문을 여는 순간 작은 불꽃 하나로 모든 것을 날려버릴 계획에 들떠광기 어린 웃음을 흘렸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폐공장 근처 숲속에 도착한 하는비는 조용히 드론을 띄웠습니다. 하는비가 조종기 화면을 보며 공장의 환기구와 외부 전력망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했습니다. 저 환기구를 통하면 가스를 중화시킬 수 있겠어. 하는비가 드론에 장착된 특수 캡슐을 조작하며 범인의 눈을 피해 환기구 쪽으로 접근시켰습니다. 그때 강진욱 상무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디쯤 왔나? 내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걸 명심해. 강진욱 상무의 목소리에 하는비가 짐짓 겁먹은 척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공장 정문 앞이에요. 제발 할머니만 해치지 마세요. 서류랑 데이터 다 가져왔으니까 시키는 대로 할게요. 하는비가 전화로 시간을 끄는 사이 드론은 환기구를 통해 공장 내부로 진입해 질소가스를 조용히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안의 산소 농도가 낮아지며 폭발 위험이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강진욱 상무는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좋아, 이제 들어와. 혼자인 거 확인되면 할머니를 보여주지. 강진욱 상무가 전화를 끊고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는비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마지막으로 공장 전력 시스템 해킹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는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는비가 낡은 철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발을 들이자 기다리고 있던 괴한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총을 겨눴습니다. 손들어. 가방 내려놓고 천천히 걸어와. 덩치 큰 괴한이 하는비의 가슴팍에 총구를 들이대며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하는비는 서류 가방을 든 채 양손을 높이 들고 천천히 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요새 중심부에 도착하자 의자에 묶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하는비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는비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할머니를 부르자 할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친 하는비는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괜찮아요라고 반복하며 안심시켰습니다. 강진욱 상무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하는비 앞에 섰습니다. 결국 왔구나. 자, 이제 그 잘난 서류랑 데이터 넘겨야지. 할머니 목숨이랑 바꾸는 건데 아깝진 않겠지? 강진욱 상무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하는비의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는비는 가방을 건네주는 척하면서 손목시계의 버튼에 엄지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강 상무님, 당신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제 기술은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는비가 시계 버튼을 강하게 누르는 순간 공장 전체를 밝히던 전등이 일제히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동시에 강력한 전자기파가 요새를 덮치며 괴한들의 무전기와 전자기기들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하는비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야간 투시경을 내리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폐공장 지하 요새에 서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는비는 헬멧에 장착된 야간 투시경을 내리며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초록빛 시야를 확보했죠. 당황한 괴한들이 총구를 허공에 휘두르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야, 불 안 켜? 덩치 큰 괴한이 벽을 더듬으며 소리치자 하는비가 어둠 속에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불은 안 켜질 거예요. 지금부터는 내 세상이니까요. 하는비는 말을 마침과 동시에 품 안에서 소형 발사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는비가 방아쇠를 당기자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비살상용 충격 탄환이 괴한의 가슴 무늬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아! 괴한이 짧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부하가 총을 난사하려 했지만 하는비는 이미 자리를 옮겨 유령처럼 사라진 뒤였죠. 하는비는 어둠 속을 소리 없이 가로지르며 적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파악했습니다. 거기 왼쪽 구석에 숨은 분, 이제 그만 주무시죠. 하는비가 나지막이 속삭이며 다시 한번 발사기를 작동시켰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적들이 맥없이 쓰러져 나갔고 지하 요새는 순식간에 강진욱 상무의 비명 소리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강진욱 상무는 보이지 않는 공포에 질려 가스통 쪽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는비, 너 어디 있어? 나오지 못해? 당장 안 나오면 이거 다 터뜨려 버릴 거야. 강진욱 상무가 가들가들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가스통을 향해 겨눴습니다. 하는비가 천장의 파이프에 몸을 기대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쏘고 싶으면 쏴보세요. 불꽃이 일어날지 참 궁금하네요. 강진욱 상무가 미친 듯이 웃으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죽어. 다 같이 죽자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발사되었지만 가스통에 부딪힌 총알은 불꽃 하나 일으키지 못하고 튕겨나갔습니다. 강진욱 상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총구를 멍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왜 안 터지는 거야? 가스가 가득한데 왜? 강진욱 상무가 절규하자 하는비가 파이프에서 가볍게 뛰어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드론으로 질소가스를 가득 채워놨거든요. 산소가 없는데 불이 붙을 리가 없잖아요. 당신이 아는 상식보다 제 기술이 조금 더 앞서서요. 하는비가 차갑게 미소 지으며 강진욱 상무에게 한 발자국 다가갔습니다. 강진욱 상무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허공에 대고 다시 총을 쏘아댔습니다. 하지만 하는비는 이미 천장의 파이프 라인을 타고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뒤였습니다. 하는비는 조종기를 꺼내 자신의 특수 드론을 할머니 곁으로 보냈습니다. 드론에 장착된 초정밀 레이저 커터가 지잉 소리를 내며 할머니의 팔다리를 묶고 있던 굵은 밧줄을 단숨에 끊어냈습니다. 할머니,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저기 구석에 있는 철문 뒤로 숨으세요. 하는비가 원격 스피커를 통해 할머니에게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할머니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손녀의 목소리를 믿고 더듬더듬 안전한 곳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동시에 하는비는 태블릿 PC를 두드리며 강진욱 상무의 휴대폰 보안망을 순식간에 해킹했습니다. 강진욱 상무님, 당신이 그동안 킬러들이랑 주고받은 통화 기록들 지금 실시간으로 경찰청 서버에 전송되고 있어요.
하는비가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강진욱 상무가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독한 계집애, 네가 감히 나를 망치려 들어? 강진욱 상무가 어둠 속에서 씩씩거리며 흉기를 휘둘렀지만 하는비는 이미 그의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하는비가 강력한 전기 충격기를 강진욱 상무의 옆구리에 갖다 대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지옥에 가서 당신이 괴롭힌 사람들한테 사과하세요. 파지직 소리와 함께 강진욱 상무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하는비는 쓰러진 강진욱 상무의 손에서 권총을 뺏어들더니 순식간에 부품들을 분해해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지하 요새의 비상등이 하나둘 켜지며 하는비가 할머니를 품에 안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공장 밖에는 강만호 회장과 수십 대의 경찰차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할머니 구했어요. 여기 범인들도 다 안에 있습니다. 하는비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강만호 회장을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지팡이도 잊은 채 달려와 하는비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비야, 정말 고생했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강만호 회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살폈습니다. 그때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끌려 나오던 강진욱 상무가 강만호 회장을 보며 소리질렀습니다. 삼촌, 이거 다 저 계집애가 꾸민 함정이에요. 저 배달원 계집애가 저를 협박했다고요. 강진욱 상무가 억울하다는 듯 발악하자 하는비가 자신의 태블릿 화면을 경찰관에게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함정인지 아닌지는 이 영상이 말해줄 거예요. 고화질로 당신 얼굴이랑 목소리 다 찍혔거든요. 하는비가 보여주는 영상 속에는 강진욱 상무가 할머니를 협박하고 폭발물을 터뜨리려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강진욱 상무는 영상 증거 앞에서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떨구며 경찰차 안으로 밀어 넣어졌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는비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은비야, 이제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 없게 하마. 내가 내 모든 걸 걸고 너와 할머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마. 강만호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할머니가 하는비의 손을 꼭 쥐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은비가 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았어. 이 늙은이 하나 지키겠다고 그 무서운 곳에 들어가고.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하는비의 얼굴을 만지자 하는비가 할머니의 다친 다리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하는비가 구급함에서 약을 꺼내 할머니의 상처에 발라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공부하고 기술 배운 거 다 할머니 지키려고 한 거예요. 제가 히어로가 된 이유는 오직 할머니뿐이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는비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할머니는 손녀를 꽉 껴안으며 한참 동안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는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하는비는 곧바로 JS그룹의 대대적인 정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는비는 자신의 천재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을 동원해 강진욱 상무의 비호 아래 숨어있던 비리 세력들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이사님, 이 서류들에 적힌 이름들을 정말 다 공개하실 겁니까? 회사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건네자 하는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몸 전체가 죽어요. JS그룹은 이제 투명해질 겁니다. 제 기술로 증거를 다 찾았으니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거예요. 하는비의 활약으로 회사의 모든 부정이 낱낱이 밝혀지자
오히려 국민들은 JS그룹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신임 이사가 정말 대단하네. 기술력도 좋은데 정의롭기까지 하니 주식을 안 살 수가 없지. 시민들의 칭찬 속에 JS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한은비의 결단력 있는 경영 행보를 지켜보며 이제는 정말 마음 편히 은퇴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어느 맑은 아침, 한은비는 강만호 회장의 저택 정원에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졌고 정원 가득 꽃향기가 진동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평화롭네요. 더 이상 오토바이 타고 위험하게 달리지 않아도 되고요. 한은비가 할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한은비의 손등을 토닥이며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강 회장님 덕분에 이런 호강도 다 해보는구나. 은비야, 네가 내 손녀라서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의 칭찬에 한은비는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강만호 회장이 가꾸는 화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강만호 회장이 시원한 과일 음료를 쟁반에 받쳐들고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자, 이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시원하게 한 잔들 합시다. 우리 은비 이사님, 오늘 기분 어떠신가? 강만호 회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음료를 건네자 한은비가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최고예요, 할아버지. 앞으로 우리 세 사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정원에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꽃잎처럼 흩날렸고 한은비는 비로소 긴장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완벽한 승리의 단맛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정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강진욱에게 살인 교사와 납치 혐의를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강진욱이 수갑을 찬 손으로 법정 책상을 내리치며 발악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내가 왜 감옥에 가야 합니까? 삼촌,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강진욱이 방청석에 앉은 강만호 회장을 향해 비굴하게 소리쳤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한은비가 차가운 눈빛으로 강진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당신의 욕심이 할머니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나요? 강만호 회장이 지팡이를 짚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강진욱 상무, 너는 이미 내 조카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거라. 강진욱은 쏟아지는 세간의 비난 섞인 야유를 받으며 경찰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다음 날 JS그룹 본사 강당에는 전국의 보도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연단에 올라 한은비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우렁찬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은비 양을 JS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로 공식 지명합니다. 장내가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떠나갈 듯 진동했습니다. 한은비가 마이크 앞에 서서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퀵배달원으로 일하며 도로 위에서 수많은 위험을 보았습니다. 회장 후보로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전국의 모든 배달원에게 최첨단 안전 헬멧과 보험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한은비의 파격적인 선언에 한 기자가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한 이사님, 기업의 이윤보다 배달원들의 안전을 먼저 챙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은비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지킬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나는 법이죠. 하는비의 진심 어린 답변에 회의장은 다시 한번 뜨거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주말 오후 하는비는 할머니와 강만호 회장을 모시고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놓인 묘비 위로 하는비가 정성껏 준비한 카네이션 2송이를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묘비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범아, 어머마, 이제 우리 은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훌륭한 분을 만나서 당당하게 잘 살고 있단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할머니의 어깨를 든든하게 짚으며 부모님의 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비 부모님, 이 아이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친손녀처럼 끝까지 아끼고 지키겠습니다. 하는비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저 숨어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을 돕는 멋진 공학자가 될 테니 지켜봐 주세요.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묘역에는 평화롭고 따뜻한 바람이 한참 동안 머물다 갔습니다. 하는비는 경영 수업 중에도 자신의 전공인 공학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는비가 주도한 저가형 각막 이식 로봇 개발 사업은 마침내 임상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사님, 드디어 대성공입니다. 이제 수많은 분이 저렴한 비용으로 빛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연구원들이 환호하며 하는비에게 달려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는비가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며 연구원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로봇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걷어낼 수 있도록 더 정교하게 다듬어 주세요. 실제로 이 기술을 통해 수만 명의 시각장애인이 다시 세상을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뉴스에 나오는 은비의 모습을 보며 거실에서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손녀가 정말 큰일을 했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눈을 선물하다니 장하다, 은비야. 할머니의 칭찬에 강만호 회장도 옆에서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은비와 뜻을 모아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하는비의 이름을 딴 은비장학재단으로 정해졌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현판식에서 하는비에게 붓글씨로 적은 명패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은비야, 이 재단은 재능 있는 고아,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나와 함께 봉사하며 살지 않겠니? 하는비가 강만호 회장의 품에 안기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처럼 힘든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주고 싶어요. 두 사람은 재단 설립 이후 전국의 보육원을 돌며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어느 때보다 밝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은비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보낸 감사 편지가 하는비의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회사의 규모는 커졌지만 하는비의 소박한 성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는비는 화려한 드레스나 명품 옷보다는 기름때 묻은 편안한 작업복을 즐겨 입었습니다. 이사님, 오늘 저녁 연회에는 정장을 입으셔야 합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비서가 예쁜 드레스를 들고 연구실로 들어오며 하는비에게 사정했습니다. 하는비가 렌치를 내려놓으며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비서님, 저는 화려한 옷보다 이 작업복이 훨씬 편해요. 이 도면만 마무리하고 금방 갈게요. 하는비는 여전히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기계와 대화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동료 연구원들은 그런 하는비의 열정에 감동하여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하는비가 설계한 도면 하나하나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가득 담겨 있었죠. 가끔 업무 스트레스가 쌓일 때면 하는비는 조용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는비는 예전에 타던 낡은 오토바이를 여전히 소중하게 보관하며 직접 관리했습니다. 녀석아, 오늘도 한번 시원하게 달려볼까? 너를 타야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거든. 하는비가 오토바이 시트를 쓰다듬으며 헬멧을 고쳐 썼습니다. 하는비는 퇴근 후 도심의 골목길을 질주하며 배달원 시절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그 순간만큼은 하는비도 평범한 19세 소녀로 돌아가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탄 하는비를 보며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저기 봐. 오토바이 탄 천재 소녀 이사님이야. 정말 멋지다. 사람들의 응원에 하는비는 가볍게 경적을 울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할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분홍색 실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시력을 되찾은 후 가장 하고 싶었던 손녀의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며칠 뒤 할머니가 하는비에게 손수 뜬 따뜻한 스웨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 은비, 연구실이 춥지는 않니? 할머니가 내 생각하며 한 땀 한 땀 떴단다. 하는비가 스웨터를 입어보며 할머니의 목을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따뜻해요. 세상에 어떤 명품보다 이 스웨터가 제일 좋아요. 강만호 회장이 옆에서 부러운 표정을 짓자 할머니가 남몰래 준비한 초록색 스웨터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강 회장님 것도 하나 떴으니까 같이 입고 사진이나 한 장 찍읍시다. 할머니의 제안에 세 사람은 커플 스웨터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는비는 그 소중한 사진을 거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액자에 넣어 조심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JS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전시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는비가 강만호 회장을 구했을 때 사용했던 낡고 얼룩진 붉은 쪽지였습니다. 이사님, 이 쪽지를 왜 여기에 전시하신 건가요?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이 신기한 듯 물어보자 하는비가 멈춰서서 대답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우리 그룹을 살렸고 정의를 바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원이 이 쪽지를 보며 정직함의 가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쪽지 옆에는 정의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하는비의 친필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직원들은 쪽지를 볼 때마다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붉은 쪽지는 이제 JS그룹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정의의 상징으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는비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교도소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창살 너머에는 예전 자신에게 폭탄 배달을 시켰던 킬러가 수제복을 입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킬러가 하는비를 비웃으며 거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천재 소녀께서 여긴 웬일인가? 내가 만든 폭탄이 실패해서 비웃으러 온 거야? 하는비가 담담하게 킬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어요. 당신의 기술은 사람을 죽이려 했지만 내 기술은 수만 명의 사람을 살렸어요. 킬러가 당황하며 아무 말도 못하자 하는비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기술은 틀렸어요. 기술은 사람을 향할 때만 비로소 힘을 갖는 법이니까요. 그게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하는비는 일침을 가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킬러는 한참 동안 하는비가 떠난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하는비를 단순히 성공한 경영자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는비를 오토바이를 탄 천재 소녀이자 우리 시대의 현대판 히어로라고 불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하는비의 선행과 기술적 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이 매일같이 올라왔습니다. 하는비 이사님 덕분에 우리 할머니도 다시 세상을 보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응원 댓글을 보며 하는비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는비는 유명해진 후에도 자만하지 않고 언제나 낮은 자세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하는비의 모습은 많은 이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새해 첫날 아침, 하는비는 강만호 회장과 함께 새로운 기술 연구소 앞에 섰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연구소의 열쇠를 하는비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며 물었습니다. 은비야, 이곳에서 네가 그릴 미래는 어떤 모습이니? 나는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는구나. 하는비가 연구소의 문을 힘차게 열며 할아버지를 향해 환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모두가 빛을 보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저와 함께 그 미래를 열어주실 거죠? 강만호 회장이 하는비의 손을 꼭 잡으며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너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두렵지 않다. 어서 들어가자꾸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리고 새로운 연구소 안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는비의 등 뒤로 떠오르는 찬란한 아침 해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을 누비던 한 소녀의 손에 들린 건 단순한 꽃바구니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뜨거운 진심이었습니다. 진정한 히어로는 하늘을 날거나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데 기꺼이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비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선택했던 은비와 그 진심을 알아본 강 회장의 인연은 우리에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누군가에게 희망을 배달하는 수많은 은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도 은비가 전해준 따뜻한 기적처럼 기분 좋은 반전과 행복한 소식들이 가득 배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